안녕하세요. 네, 이번 GEF 2016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GEF 2016 패널 세션 20번째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교육학부 졸업생 김수민입니다. 저는 워크스테이션의 교육학 분야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자리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주관하는 사회혁신 장학 프로그램인 워크스테이션에서 활동하는 세 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혁신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근본적인 고등교육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2018년부터 출범하게 된 연세대학교의 공식 기관입니다. 사회혁신 역량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고등교육의 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이런 사회혁신적 마인드를 지닌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자 조직한 팀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와 10대 테마 사회혁신 테마의 활동 주제를 선정해서 사회혁신 활동을 진행합니다. 오늘 GEF 2016의 세션에서 발표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총 3팀입니다. 홀로 당뇨를 관리하는 노인을 위한 두끼 식사 솔루션을 개발한 밀리어드 팀.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한 SAS 솔루션 개발을 고안한 피어링 팀. 네.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아동복 소비 구조를 사람 간 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키즈 클로젯 팀입니다. 네, 먼저 밀리어트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밀리어트 팀은 컴퓨터과학과 2, 3학번 성재영 학생과 경영학과 2, 4학번 최선호 학생이 25년 상반기에 결성한 1년차 창업팀입니다. 당뇨인을 위한 타입형 메디푸드 구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당뇨병 추이와 CGM 솔루션 급부상에 따라 약 1년간 워크스테이션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타입형 메디푸드 구독 솔루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타입형 메디푸드란 질환이나 개인의 영양 상태에 맞춰 영양 성분을 설계하고 섭취 방식을 다양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 즉 케어푸드라고 하는데요. 패널리스트 송재영 학생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밀리어트의 팀장 성재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이 글로벌 당뇨병과 저희가 이 글로벌 당뇨병이라는 문제를 타입형 메디푸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25학년도 1학기부터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시점에 동시에 결성이 되면서 약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고 이번 IHR에서 조금 과분한 그러한 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정말 글로벌 와이드한 질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5억 명의 환자들이 좀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이 당뇨병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도 약 15억 명 정도가 당뇨병의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질병이고요. 생각보다 유럽, 미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인도나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소아당뇨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어떠한 특정 혈당 수치가 당뇨에 가까이 근접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약 1,500만 명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2030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액상과당의 과다 섭취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위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에서 중요한 게 이 혈당을 조금 수시로 측정해 주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손가락 끝을 직접 바늘과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찔러가지고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좀 측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어깨 부위에 작은 동그란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연속된 데이터의 형태로 혈당 수치를 받아올 수 있는 좀 기술이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CGM 기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CGM 기기를 부착을 하면서 당뇨병이나 다이어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이 CGM 기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혈당 수치를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상태로 이 안전 구간 내에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TIR 수치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 관리와 혈당 수치 관리인데, 이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탕, 청포도와 같은 사탕을 조금 수시로 들고 다니는 분들을 몇몇 좀 뵐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 사탕을 섭취하는 게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들이 사탕을 수시로 들고 다니는 이유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탕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빠른 수준으로 이 원래 안전 구간으로 복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콜릿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는 데 좀 해가 되는 식품인데요. 사탕 같은 경우에는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초콜릿은 지방이 섞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혈당 수치를 좀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 성분에 따라서 혈당 수치 변화하는 그런 폭이나 시간이 다르고,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식품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먹어야 하고, 사탕, 초콜릿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조금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시중에는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당뇨식 구독 서비스도 있고요. 이 CGM과 같은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좀 갭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뇨식을 먹기는 먹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지, 혈당 수치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당뇨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어떤 고령의 부모님들 대상으로 정말 당뇨 관리하셔야 되니까 당뇨식 구독도 대신 많이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수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당뇨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위 지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저희는 타입형 메디푸드 솔루션을 좀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앞선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유사한 혈당 추이 변화를 보이는 식품들 좀 유형화했습니다. 쉽게는 저희가 이름은 자체는 담백 한 끼, 산뜻 한 끼, 소담 한 끼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타입별로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이나 소고기 볶음까지 단백질 위주의 그러한 고열량 식품, 혹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담 한 끼 이런 식으로 식품을 유형화한 다음에 이러한 각각의 식품들을 현재 혈당 추이에 최적화된 형태로 추천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CGM 디바이스로 확인할 수 있는 혈당 수치의 상태들이 정말 다양한 상태로 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혈당 쇼크가 발생한 상태라던가 안전 구간에서 오래 유지한 상태들, 이러한 상태들에 맞는 최적화된 타입을 추천을 하고, 그 최적화된 타입에 맞춰서 식품을 섭취를 함으로써 혈당 구간을 안전 구간 내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타입에 맞춰서 제육볶음을 먹고 나서 혈당 수치가 이렇게 변화한다면 비슷한 타입의 소고기 볶음을 먹고 나서도 이렇게 혈당 수치가 비슷하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별 특성에 맞춘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특정한 타입이 최적화된 타입이구나라는 점을 플랫폼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현재 혈당 수치가 이 정도이고, 현재 혈당 수치와 추이에 따라서는 이 D타입, 예를 들어서 미나리 비빔밥을 먹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서 실시간으로 집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섭취하시고, 또 식사 시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시점에 이러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살펴본 그러한 갭의 효과들이 당뇨식과 CGM 사이에 어떤 원활한 연결로 이어지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도 현대 그린푸드나 풀먼 같은 대기업들에서 이 당뇨식 구독 서비스는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러한 당뇨식 시장은 좀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저희 밀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진입한 창업 기업이긴 하지만 AI CGM
솔루션과 타이파된 메디푸드 솔루션으로 기존의 당뇨식 솔루션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실제로 사람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정말 우리가 데스크 리서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에 있는 이런 고령층 제가 당뇨인 분들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뭐 보이는 장표에서는 B2G라고 저희가 주로 비즈니스를 전개한 건 B2G지만 처음에는 정말 도어투도어로 배달을 직접 좀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서대문구나 마포구 같은 지역에서 임의로 뭐 설문자들을 수집을 해서 직접 아파트 앞에 이렇게 박스로 배달을 해드리고 사진 찍어서 뭐 배송 완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유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뭐 성동구라던가 아니면은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B2C 기관에 노인복지관 혹은 뭐 노인 돌봄센터에 직접 연락을 취해가지고 직접 솔루션, 시기 솔루션과 저희 플랫폼 솔루션을 같이 공급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좀 전개를 했었고요. 이 기관에서 각자 좀 근무를 하고 계시는 뭐 제가 또 노인분들 도와주시는 또 도우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도우미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자 1인 가구 고령자 제가 당뇨인 분들께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시기 솔루션과 혈당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식으로 좀 서비스를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조금 지도는 상당히 전국 각지에 넓혀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이런 울산을 해야겠다 혹은 뭐 의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뭐 한 영업 같은 경우에는 40곳, 50곳 정도 전화를 많이 돌렸고요. 그 중에서 성사된 곳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업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고 실제로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이기도 하고 너네들이 뭘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거절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미팅을 성사해서 미팅에서도 그냥 뭐 신기해서 학생들이 이런 거 하는 게 신기해서 그냥 한번 들으려고 한번 그냥 연락을 취해봤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의성구, 성동구, 연수구 이런데 납품을 해서 매출 가액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성과를 했고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에서 4천씩 정도의 납품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현재 지금 서대문구 근처에 저희가 이 생산 시설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26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펀딩을 통해서 이 시설을 해썹 시설이라고 전문적으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로 조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의료용도 식품 인증을 완료를 해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당뇨식 개발 업체로 조금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의 워크스테이션을 비롯을 해서 뭐 연세대 각종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뭐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약 1.2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상반기 내에 뭐 개인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중진공에서 여러 융자가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약 4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시설이나 특수의료용도 식품 인증을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 사업 뭐 창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좀 크게 일이 벌려질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뭐 몇천만 원 단위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26년에 저희가 목표하는 매출은 한 4억 원 정도가 되고요. 단순 뭐 시기나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1만 명, 2만 명 수준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년에는 저희가 조금 초기에 유통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었던 도어투도어로 그러니까 저희 영업장에서 집으로 배달하는 솔루션을 좀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아마 첫 시작 지점은 서대문구나 마포구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27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시장을 좀 타겟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28년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 또 도전을 해서 이런 특수의료용도 식품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좀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한 질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푸드 마켓
또한 뭐 33비 수준의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CGM 기기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든 미국이든 이런 CGM 기기에 대한 보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수료 용도 식품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러한 글로벌 당뇨병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시장들을 필두로 글로벌 또 만성 질환의 전반적인 그러한 솔루션을 좀 개발해 나가는 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메디푸드 시장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나가는 밀리어트 팀이었고요. 저희가 GF에서 발표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워크스테이션에 좀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25년 1분기에 시작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팀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만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개발을 좀 팀에서 맡고 있는데, 다른 한 또 공동 대표는 영업을 정말 잘 뛰어서 우리가 뭐 영업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면 그냥 사람만 믿고 뭐든지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워크스테이션 초기 지원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는 나름의 성과 규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이 초기 단계의 지원이 다 잘 이루어져서 그러한 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GF에서 이러한 저희들의 성과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많은 격려와 인정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메디푸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밀리어트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밀리어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리어트 팀의 발표였습니다. 밀리어트는 앞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와 디바이스 기반 관리를 통해 전 세계 6억 명이 겪고 있는 당뇨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비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피어링 팀 모시겠습니다. 네, 피어링 팀은 현 노원의문학과 21학번 김윤주 학생, 노원의문학과 고려대학교 노원의문학과 21학번 송예정 학생,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원의문학과 강민지 학생,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이의준 학생, 문학디자인경영 21학번 김서정 학생이 모여 만든 팀입니다. 피어링은 특수교육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계기로 2025년부터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소셜벤처 스타트업인데요. AI 문서 작성 및 맞춤 문구 추천, 특수학급 전용 시간표 자동 생성, 관찰일지 분석 및 아동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아날로그 특수교육 행정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하는 SAS와 AI 기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입니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특수교육 행정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AI 사스 피어링을 만들고 있는 대표 김윤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는 특수교사의 책상은 가볍게, 장애 아동의 교육은 두텁게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2025년부터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는 소셜벤처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피어링이 발표할 수 있음이 진심으로 영광이고,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저희의 설명에서 아실 수 있듯 저희의 목표는 많은 지속가능 목표 중에서도 4번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포용과 평등이라는 여러 형태의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한국에 총 11만 명 정도 존재합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아동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맞춤화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일컫고,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ADHD라던가 혹은 학습 무기력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의 고도화로 인해서 이 개별화된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이에 대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진학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특히 일반 학교에서 때로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평등하지 못하게 교육받으며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민준이란 학생의 하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민준이는 1교시 사회 시간은 3학년 2반에서 수업을 듣다 3교시 국어 시간은 특수학급으로 이동하네요. 이 특수학급엔 5학년인 진호도 또 2학년인 수영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는 다양한 장애와 또 다양한 학년, 학급에서 모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심지어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 일반 학생이 줄고 있는 것과 다르게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은 최근 32% 이상 증가하였고 그 영향으로 10년째 특수학급 또한 4,000개 이상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2024년 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들을 지원하며 이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청각장애 아동들이 어떻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특수교사분들과 또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도출했던 솔루션은 이 청각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일반 교사분들도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 소개 자료,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 장애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 학생을 잘 소개할 수 있는 학생 소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50명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을 도출했던 그 계기에는 이 학교 내에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조공학기기 등 다양한 환경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것들은 모두 교사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희가 얻게 된 통찰은 좀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교사분들의 굉장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일반 교사와의 소통, 그리고 여러 행정 업무들과 개별화 교육까지 이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교육까지 하다 보니 오히려 이 교육에 집중할 시간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인천의 특수학급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문제를 살펴볼까요? 법적 적정 인원인 4명에서 6명을 한참 초과하는 8명을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이 맡고 있고, 또한 일반 교사의 6배에 달하는 200개의 서류를 평균적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저희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5%의 교사분들이 행정 업무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나 교육 시간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년 160명의 교사분들이 중도 퇴직을 결심합니다. 단순히 서류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소외된 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한국 공교육은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스는 학급과 학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의 담임을 기준으로 권한이 모두 부여되고 아마 이는 모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학급과 학년에서 오는 그 특수학급의 담임교사인 특수교사는 어떨까요? 개별화 교육 평가와 계획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이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글 파일에 직접 양식을 찾거나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면서 제작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행정은 곧바로 장애 아동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장애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장애 수준부터 학습 수준, 교육 관계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서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 이 개별화 교육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 왜 이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에듀테크나 그런 기업들은 많지만 막상 이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인들을 위한 솔루션은 없는 걸까? 저희는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도출하기 시작했고 또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저희 피어링인데요. 사스와 AI 활용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피어링입니다. 저희는 현직 교사의 자문을 거친 양질의 양식을 제공하고 수기를 디지털화하며 AI 분석과 추천으로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먼저 저희가 발굴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서류 업무입니다. 특수교사는 대부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을 직접 찾고 제작하며 무려 매주 15시간을 서류 업무에만 들였는데요. 특히 장애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들이 특수교사가 처리할 뿐 아니라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피어링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단 2단계로 매주 6시간을 줄여드립니다. 이제 교사는 현직 교사의 검증을 거친 양질의 양식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또 AI의 분석과 추천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서류 문구까지 추천받습니다. 두 번째 문제, 특수교사는 매주 시간표를 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요. 특히 10번의 클릭을 거쳐 원적학급 교사에게 시간표를 요청하고 이를 수기로 일일이 조합하며 매주 1시간 이상을 시간표 제작에 들였습니다. 피어링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수기 행정을 디지털화하여 시간을 대폭 줄여드립니다. 이제 교사는 미리 입력해둔 과목에 맞게 이제 시간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특수학급 시간표가 제작됩니다. 세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나이스의 특수학급 교사에게는 관찰일지 페이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직접 양식을 찾거나 제작해서 작성해야 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여러 행정에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피어링은 관찰일지 양식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긍정행동, 부정행동, 수업 키워드 등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8분이면 관찰일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관찰일지는 AI가 분석하여 아동의 행동 특성을 담은 대시보드로 제작해드립니다. 그렇게 피어링과 함께 했더니 서류를 제작한 데 들인 매주 평균 15시간은 9시간으로, 시간표를 제작한 데 들인 매주 평균 1시간은 7분으로 줄어 그렇게 피어링과 함께 매주 약 7시간이 교육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뒤바뀝니다. 저희 피어링은 총 3차례 MVP 테스트를 거치며 98분의 교사와 함께 저희의 솔루션을 고도화해 왔는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96%의 사용 의사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무려 73%의 교사분들이 입소문만으로 추가 유입되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시간표를 제작하는 게 매주 골칫거리였는데 그 골칫거리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서류 양식을 찾는 시간이 많이 줄 것 같다. 모두 교사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4,000건의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매년 신설학급만으로 1.6억 성장하는 국내 특수교육 교원 시장에서 출발해 29조 규모의 특수교육 글로벌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재한 실정인데요. 기존의 에듀테크들은 장애 아동의 학습 그 자체를 도와주거나 혹은 일반 교사의 행정 업무 과중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장애 아동의 학습 그 자체가 아닌 장애 아동 학습을 지원하는 이 교사를 위한 행정 업무 과중을 해결하고 또 업무를 효율화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사실 아무리 AI나 솔루션들이 고도화된다고 하여도 저희는 장애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필요한 특수교육이 대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의 기술력으로 오히려 이 특수교사분들,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계획하고 이 행정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장에 밀착해 키운 관찰의 눈을 기술로 실현하는 팀입니다. 저희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특수교육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저는 다양한 창업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장에 맞추어 밀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최근 펀딩을 통해서 저희의 수요를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특히 여러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솔루션 중 시간표 제작에 중심을 하여서 먼저 이 고도화된 솔루션을 정식으로 수시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선생님들께서 238%의 펀딩 달성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저희는 펀딩으로 선생님들의 수요를 검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펀딩 달성률 238%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무려 90명의 교사분들이 이에 대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간표 제작이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표 제작을 하는데 특수교사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컨대 원적학급으로부터 시간표를 일일이 받아서 하나하나 조합하고 이때 개별화 교과만 뽑아서 일일이 인수해서 다시 조합한 다음에 학생의 학습 수준이라던가 교우 관계 그리고 특수학급이 여러 개라면 실수까지 하나하나 조율해가면서 이 시간표를 다 수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솔루션을 먼저 고도화해서 출시하였고 이에 대한 높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도를 기반으로 AI 누가 기록까지 합쳐서 빠르게 진출함으로써 학교 요금제까지 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피어링이 꿈꾸는 세상은 장애 아동과 교사 모두 행복한 세상입니다. 특히 저희는 특수교사분들이 입력한 교육 계획, 평가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7천여 개의 치료센터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후에는 20만 명 이상의 학부모와 가정까지 연결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어링은 98분 체험단 교사분들의 검증과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협회 TF팀과의 협력, 그리고 특허 출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작년 있었던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등으로 하여서 프리패스권을 얻어서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올해 더 확실하게 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적 성과뿐 아니라 저희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 또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는 스트리트 부스를 통해 55명의 학생들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워크스테이션 팀인 이대로와 협력하기도 했는데 이 세계 교육의 날을 기념하여서 이대로 팀 정치 뉴스 플랫폼인 이대로 팀과 협력하여서 특수교사 출신 국회의원 강경숙 의원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면서 이 특수교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앞으로도 특수교육 분야의 환경을 바꾸고 목소리를 내어가며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피어링이 꿈꾸는 세상은 세상 모든 돌봄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특히 특수교사분들이 외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 과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어링은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런 여러 특수학급 문제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세계로 각국으로 나아가서 이 다양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포용적이고 그리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피어링의 길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어링 팀의 발표였습니다. 피어링은 현재 한국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특수교육 솔루션으로서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솔루션의 사회적 기여와 현장의 반응 등을 종합해서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학 앰베서더로서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즈클로젯 팀입니다. 키즈클로젯 팀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6학번 장설희님과 문헌정보학과 24학번 양채훈님이 구성된 팀입니다. 2024년에 벌어지는 아동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소셜 프로젝트로 2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빠른 성장으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동복을 수거, 선별해 판매하고 일부는 리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통해 아이의 옷이 다음 아이에게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아동복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더레이터 죄송합니다. 패널리스트 장설희님과 양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교육 혁신원 워크스테이션 소속팀 키즈클로젯입니다. 키즈클로젯은 주로 작아져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아동복을 수거하고 선별과 세탁 과정을 거쳐서 다른 아이들의 옷장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 중고 아동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작은 옷의 순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아동복과 글로벌 연대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의 옷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돌봄의 경험이 담긴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옷은 단순한 섬유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키움에 보냈던 시간, 부모의 고민, 그리고 양육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는 매개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은 옷의 순환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을 넘어서 공동체의 경험을 연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서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속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예측하여 찾기도 전에 추천 콘텐츠를 제공하고, 메타데이터와 같은 것은 우리의 소비 패턴을 예측합니다. 또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돈의 이동 시간은 거의 0초에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엔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면 현재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몇 초 만에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였는데요.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은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하여 다음날 새벽 우리의 집 앞까지 물건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해외 상품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고, 추천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상품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술은 사람과 물건, 정보의 이동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효율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얼마나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지표들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사람, 물건, 정보가 이동하는데 항상 일정한 마찰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였고, 정보를 전달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했으며, 자본 역시 물리적인 시스템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그 사이의 마찰을 거의 0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자본은 몇 초 만에 이동하며 물건은 하루 만에 우리에게 도착한다고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해 기술은 떨어져 있던 사람과 사람, 물건을 하나로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기술은 정보, 자원, 물건을 하나로 연결하여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른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이러한 연결 위에서 오늘날의 플랫폼 기반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연결 위에 오늘날 플랫폼 기반 연결성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자원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은 컨텐츠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또 수요와 공급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만나게 합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정보, 사람,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시스템 안에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가운데서 특히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 중심 플랫폼입니다. 거래 플랫폼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연결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래의 과정 전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AI 기반 매칭 시스템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그 알고리즘이 가격 경쟁력을 조정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거래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상품은 더 빠르게 이동하고 가격 비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대량의 정보가 동시에 공유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고거래 플랫폼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상품 사진을 올리면 가격 제한이 바로 이루어지고 채팅을 통해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며 결제와 배송 역시 점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상품의 이동, 정보의 교환, 그리고 거래의 과정은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결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결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기술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상품을 연결하고 계좌를 연결합니다. 플랫폼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며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연결의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래와 조직 사이의 연결에 가깝습니다. 즉 이러한 연결은 조직된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임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거래 중심 연결은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기본적으로 일회성의 연결을 띈다는 점에서 큰 단점을 지니죠. 상품을 전달하면 거래는 끝나고 결제가 완료되면 관계도 종료되기 마련입니다. 거래 중심 연결은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책임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의 수는 늘어났지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술과 플랫폼이 만들어낸 연결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조금 더 일상적인 영역,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육아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옷을 물려줄 때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이었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옷 굉장히 편해요. 외출할 때 자주 입었던 옷이에요. 또는 이 옷은 저희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 입었던 상징적인 옷이에요. 열심히 입어주세요. 와 같은 대화가 있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옷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경험 또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물질적인 공유와 함께 정서적인 공유도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육아용품 거래는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는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양육의 경험과 이야기가 오가던 과거의 장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거래는 더 효율적으로 변하였지만 돌봄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플랫폼으로 짧아진 거래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플랫폼을 통한 연결은 곧바로 돌봄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전히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아있기 마련이고 돌봄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있습니다. 양육은 여전히 각 가정 안에서 고립되어 있죠. 결국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지만 사람 사이의 책임과 돌봄이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고립된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냈지만 그 연결 위에 연대를 설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저희 키즈클로젯은 아동복 순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아진 아이 옷들을 수거해서 그 옷들이 다른 가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작아진 아이 옷들을 집 앞에 내놓으시면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그리고 수거한 옷들을 상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선별하고 그래서 상태가 좋은 옷들은 다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옷들은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작아진 아이 옷이 다음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단순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옷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옷에 담긴 아이와 부모의 시간, 추억들 그리고 그 기록을 전 주인과 다음 주인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아동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양육자들 간의 만남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에 참여하는 양육자분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연결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저희는 3가지 차원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돌봄의 연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간 보편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키즈클로젯은 이러한 돌봄의 경험을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아동복을 나누는 과정이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돌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연대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아동복은 다른 의류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태가 충분히 좋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이가 자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옷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새로운 생산을 계속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함께 순환하고 또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거래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가격, 속도, 효율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나 이야기들은 점차 흐려집니다.
키즈클로젯은 이러한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과정에서 옷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러한 연결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옷이 오가고 또 이야기가 오가면서 단순한 거래에서 나아가 작은 공동체적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기술의 이야기로 돌아가며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소비를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사람의 연대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키즈클로젯은 기술이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기술은 그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연대라는 원칙입니다. 즉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온오프라인의 연결 구조는 단순히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돌봄과 책임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옷을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순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동복은 순환되고 양육자는 서로 연결되는 지역 기반의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대는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돌봄이 서로 연결될 때 글로벌 연대라는 것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즈클로젯의 활동은 단순히 상품 판매가 아닌 연대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소개되었습니다. 단순한 중고거래 서비스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구조, 그 돌봄의 과정을 통해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키즈클로젯은 실제로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여러 단체와 협업해서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팝업 경험을 통해 옷과 옷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워크스테이션 세 팀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세 팀 모두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Q&A 세션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혹시 각 팀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 주셔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손 들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패널 분들은 서로에게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다들 서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 팀은 뭔가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좀 더 사람에 집중해서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피어링 팀에서는 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이제 도움을 주자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절히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 저희 팀도 사실 수거 신청을 받거나 이런 과정이 되게 지금 아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술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 간의 연대를 추구하고 이런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발표를 들으면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저희 피어링의 기술도 어떻게 보면 장애 아동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교사 간의 연대를 돕기 위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비전에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이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더더욱 오프라인으로 혹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은 그 무엇보다 잘 지켜지고 또 시간이 많이 투여되어야 하지만 또 현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일들로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기타 일들, 그 AI나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대신 오히려 특수교육의 본질에 선생님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워크스테이션을 계속해서 해오면서도 계속 그러한 비전을 꿈꾸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비전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시간표를 제작할 때도 아동의 특성에게 좀 더 맞는 시간표를 뭐 제작해 줄 수 있는 AI 솔루션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교육이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연대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피어링이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은이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학 전공을 했고 교직 이수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AI가 도입이 된다면 교육에 AI 에듀테크의 역할은 사실 그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 생각을 사실 이제 그 실현으로 옮기고 계신 팀이어서 항상 활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다른 뭐 창업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히 밀리어트 팀은 거의 창업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협업도 지금 20곳 넘는 곳과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워크스테이션의 취지나 뭐 그런 프로그램의 구성과도 조금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워크스테이션을 처음 시작하는 25학년도 딱 1학기 때 저희가 딱 좀 모티브로 삼았던 그러한 워크스테이션 팀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때도 이제 IHI 페스타를 통해서 여러 팀들을 좀 만났었는데, 이번에 IH 페스타에서도 이제 리튼의 그러한 공동 대표분이 오셔서 하셨듯이 이 워크스테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에는 정말 지금 사회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을 하시고 실제로 기업 활동도 잘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는 뭐 형 동생 하는 그런 친구나 형 동생들이 실제로 워크스테이션 성과를 냈고 그런 창업 씬에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전 어떻게 보면 모방하듯이 조금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워크스테이션 내부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리고 그러한 앞서서 발자취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분들의 활동들이 저희한테는 좀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창업을 지속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매출을 내는 부분이나 아니면 영리적인 활동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팀들이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한 곳에 갇힐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내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창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방법은 앞서 했던 많은 분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이 따라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세 팀 모두 다 기술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셔서 이제 사회 혁신과 그 사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어서 저는 이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설인 학생 같은 경우 2022년 우리 데이터 멘토로 와가지고 정원에서 5년 세월이고, 우리 김윤주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창업 갈지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가 워크스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지금보다 더 나아가 살 일이 뭔지를 내부 모두 한마디씩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시작을 해야겠죠. 네, 저는 2020학년도 입학을 하면서 사실 코로나 시대에 입학을 해서 워크스테이션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한 지금까지도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 혁신이 생각보다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 꿈과 관련해서 저는 행정 쪽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둥지 같은 거죠. 그래서 힘들면은 다시 돌아와서 또 고민도 해보고, 학교가 그렇게 뭔가 제 꿈을 위해 뭔가 그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사실 워크스테이션은 저희에게 정말 좀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어링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이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IA 페스타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지만 법률 자문도 2회차 가량 받으면서 사실 워크스테이션에 정말 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나아가서 학교 요금제나 이렇게 기관으로 좀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특히 연세대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서대문구라던가 이런 기관 쪽 진출 혹은 해외 진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 학생 창업자의 신분으로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사실 소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학교나 그런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회적 임팩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라던가 여러 가지를 열어주신다면 사실 이미 너무 그러시고 계시지만 더 저희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좀 다양성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제조 분야다, 헬스케어다 분야다 하면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활동들만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워크스테이션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이러한 인사이트가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좁은 식기원에 빠질 수 있지 않게 다양한 분야의 어떠한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정말 좀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고등교육 혁신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던 바를 실현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동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어서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거를 좀 더 디벨롭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외부에 컨택하거나 하는데 좀 인풋이 많이 들고 그 과정이 아무래도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시작점뿐만 아니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속 과정에 대한 좀 지원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팀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종료됐지만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학교, 특히 워크스테이션의 역할이 사회 속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사실 지난 학기 워크스테이션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이와 부모님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 옷은 얼만큼 입히고 버려질까? 이 옷은 얼마만큼 재활용이 될 수 있을지, 레이스가 많아서 재활용이 좀 힘들겠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워크스테이션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IA 워크스테이션 관련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EF 2016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